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발제 그리고 토론을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 제약상 미진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한 분이 지금 이제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니까 한 3분씩 우선 좀 말씀을 하시고 남은 거 있으면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발제 주제하고 상관없이 제 맨 오른쪽에 지금 조정관 선생님 앉아 계시죠? 예, 조 교수께서 좀 지방의 이익도 대표하시고 3분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3분 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부 세션에서 이제 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예, 근데 우선 안병진 선생님이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결합한 어떤 네트워크적인 어떤 새로운 캠페인의 모습 이런 걸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다이내믹이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 선거는. 박원순 선거는 소위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실패 위에서 시작이 됐던 선거였고, 그래서 안병진 선생님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당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열린우리당이 실패를 하고 그 열린우리당 실패가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 문화라든가 엘리트들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식 같은 것에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여의 방식, 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방식, 또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공천 방식, 이를테면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를 해봤지만 정당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또는 정당도 만족할 만한 그런 공천을 한 번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은 특히 문난 후보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로 즉 완전 경선제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최영진 선생님 여기 안 계시니까 좀 안 계실 때 때리려고요. 최영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당 정치의 우리 흐름 속에서 이 어쨌든 정치를 해오신 부분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만약 현실 정치가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에는 말하자면 김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가 뚜렷한 정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즉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정치 또는 국가를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나눠먹기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꿔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바꾸는데 바꿔도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노력의 방향이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지금 제도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반정치적인, 이를테면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정치가 진짜로 좀 새로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재구성.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물론 끌고 가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아젠다를 던지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시민이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일단은 반정치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만 해서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정치 문제인데요. 아까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셔서 지방정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주의 경향은 조금 완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각 지역마다의 특정한 정당이 대단히 많이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의 기구 틀이 지역의 유지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소위 한 지역에서 경쟁이 매우 부족한 독점적 정치라고 하는 독점적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아직 강고하게 구축이 돼 있고 쉽게 해체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있는 광주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기초의원 무슨 공천 폐지라든가 또는 단순히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걸 흔들 수가 없거든요. 결국 흔들려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플러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당, 즉 그 지역의 독점적인 정당 한 군데 잡고 있는 그 지역에서 경쟁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경쟁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 같은 겁니다. 지역의 언론이 지금 다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사회가 다 죽어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이 서울에서 보시는 눈하고요. 지방에 가서 보는 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서울보다 지방은 한 10배로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제기 겸해서 처음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께서는 지금 가고 안 계시는 두 분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실 분이 있으면 사양 마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진영 대표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정치 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라고 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유일한 정치적인 권한은 선거권인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초이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물건을 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고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캠페인도 굉장히 기간이 짧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특히 지방 선거면 정말 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초이스 2개밖에 없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정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신인을 갖다 자기가 발탁하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찜쪄먹는 시스템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하시는데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셔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는데 그 정치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남이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 골라가지고 해라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돌리지 않겠어요? 지금 안철수 현상도 결국은 니들끼리 해먹는 거 꼴보기 싫다라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선거제도에 관련된 거를 개편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정치학자 하시는 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조민 박사님부터 합니다.
예, 그 1980년대 어느 역사학자가 당시 우리 시대를 분단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 13년 우리 시대는 통일 시대로 규정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어느 면에서 통일 과정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후보권 캠프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텔로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다음 차기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대북 정책이나 혹은 외교 정책이 국제 정세의 어떤 객동이나 북한 내부 정세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남북 관계를 잘하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속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왜 왔다 갔다 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사에 대한 투시력을 가지고 집권 세력이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눈치를 보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은 우리가 통일과정, 통일시대에 진입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북 정책, 대외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통일 코리아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 이미 국가 시스템을 변화, 개혁, 혁신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분권입니다. 분권이 인간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번영으로 가는 길이에요. 현재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실패한 행태고, 또 이런 점에서 지금 지역 사정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엄밀히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은 지역 토들이 다 먹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의 시혜적이고 또는 자치단체의 관주도에다가 지방토들, 양아치와 같은 토들하고 결탁되기 때문에 부패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사정을 잘 아는 분일수록 지방으로 권력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분권 후 지방민주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방민주화를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민주화라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심화, 내포시키고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지방의 분권이 자치 분권을 보다 더 이념적으로, 보다 더 제도적인 완결태로 나가는 것은 지금 세계사적인 추세인 이런 페더럴 스테이트, 페더럴리즘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상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절제했고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내부 체제, 국가 시스템을 재형성해야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북한 체제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하나로 합류되는 것에서의 템포와 절차는 관리해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이 통일시대라고 하는 전제에서 국정과 민족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국정의 시스템을 일단 이런 가닥을 잡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내부 문제에서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정사회, 경제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 이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정신이라 한다면은 이러한 시대 정신에 입각한 국정 운영 기조는 역시 소통, 통합, 분권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정 시대 정신에서 지금 유행되는 경제 민주화를
어떤 정책적이거나 또는 약간의 대기업 중소기업 행태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 못지않게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철학적인 또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를 누가 관리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협력적 자본주의 체제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의 주인은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은 재벌과 자본입니다. 그것이 실패했어요. 이런 점에서 시민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 담론으로서 세계 자본주의 어떻게 본다면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닥도 잡아가보자. 이것이 사회적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조정시장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시장에 내에서 협업해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재벌에 있어서의 어떤 경영권 자체를 달라는 것보다 재벌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자본주의를 순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론 속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해난 과제를 넘어서는 좀 더 심대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또는 앞으로 남북 간의 통합에서도 이 시장 경제를 좀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잊고 있지만 문화국가론으로서 세계사에 한번 승부를 걸자라는 겁니다. 조선 건국의 이념이 문화입국입니다. 이것이 정도전의 사상이기도 해요. 이 문화입국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만년 역사의 정신이 대륙 중국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자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채를 유지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또는 현실적으로 자부심 영역이라기보다 사실은 삶의 질로서 문화 또는 행복지수로서 문화 이런 걸 좀 따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지수 여러 성인님이 말씀했지만 거의 하위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멘탈리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행복지수로서 한번 따져보자 하는 점에서 우리 상징체계가 달려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내가 바라는 나라라고 했을 때 백범 김구성은 우리가 강력한 국가 부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힘, 문화의 가치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1947년도 생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 생각입니까? 이런 것이 2013년에 한번 가닥을 잡아야 할 국가 시스템, 국가 정신 인프라의 구조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부디 후보와 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엔 위평양 연구위원께서. 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어찌됐든 그 통일 논의가 항상 정치권에서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고 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밀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통일 논의를 각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러한 어떤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큰 그림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결국은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 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림 교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국가혁신이라는 그 국가혁신에 무엇을 혁신할 거냐는 건데요. 저는 결국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혁신을 통해서 공공영역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저희 공동체와 저희들 개별적인 삶들의 행복이라든가 평화나 평안윤택에 좀 도움이 되는, 이게 제도라는 용어 자체가 생기게 된 어원이 있거든요. 이게 스티튜트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틀, 법,
뭐 틀거리라는 건데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매하고 우매한 사람들도 적게 실수하고 너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도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의 지난 87년 이후에 많은 실수들과 우리 사회 방향 상실 이런 것들은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잘난 사람들의 잘난 것이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나아가게 뒀고 법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레귤레이션의 귤이라는 게 이게 개그라는 재갈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잘나고 두드러진 사람들을 재갈을 물려서 조절하고 이렇게 규제하고 틀에 집어넣는. 그래서 제도 혁신의 핵심을 그러면 저는 왜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렸었냐면 헌법 혁신, 헌법 개혁을 저는 개헌이라는 용어를 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 혁신, 경제 혁신, 뭐 교육 혁신, 교육 개혁, 사회 개혁 이 중에 하나의 헌법 개혁. 그것은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제가 대차 대조표를 상세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의회 개혁, 정당 개혁, 선거 개혁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사법 개혁. 근데 그 분야의 부분적인 약간의 변화 말고는 공통체 전체는 커다란 혁신이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constitute, 틀을 함께 만든다는, 함께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틀이 쌓인 건데 이게 근본법, 근본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럼 반드시 반론이 들어와요. 헌법 만든 중에 헌법만 만들면 다 된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헌법도 바꿔보자는 것이죠. 헌법도 이게 신주단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아니고 스위스 같은 데는 뭐 2차 세계대전 40번 더 바꾼 나라도 있고 그런데 핀란드라는 나라도 수시로 바꾸고 독일이라는 나라도. 그래서 헌법도 한번 바꿔봐가지고 헌법이 너무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헌법에서 주요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평민이 뭐 거기에 있는 헌법기관의 판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러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정말로. 근데 이게 우리는 16만 명나 한 명인데 국회만 예를 들어도 그러면 벌써 이건 작은 구의 한 명이에요. 큰 구에 3명 정도면 만날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다 보면 2만 명, 3만 명이나 6만 명에 한 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에 국회의원이 한 명 나오고 한 동에 2명이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속속끼리 알아요. 우리들의 생활을. 어려운 걸 구체적으로 안다고. 누구네 집엔 보호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러는 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결국 밀착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표도 많이 뽑아서 문턱을 낮춰야 되고 여기 많은 게 있습니다만 판사나 검사가 되는 길도 확 열어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오늘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 대표 없이 참여 없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니까 이런 좀 뭐랄까 우리들이 이렇게 막 생기발랄하고 내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갈 수 있고 국회의원 집 저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여의도에 가서 벌써 이거 뭐 줄 서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년쯤 됐기 때문에 컨스티튜트 이 틀을 한번 같이 바꿔보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추가할 거라기보다 제 발표 말고 다른 발표들을 들으면서 느낀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김종인 박사님이 경제민주화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머리에 남는 거는 경제민주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머리에 남는 거는 통합을 강조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상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평화협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제가 주장한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 통합하자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노예제도가 존재하는데 노예와 주인이 우리 통합하자, 특히 주인이 통합하자 이러면은 그거는 모순을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는 게 제대로 된 통합이고, 그래서 제 주장은 경제민주화와, 넓은 의미의 경제민주화는 복지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때로 뗀다면은 경제민주화, 복지, 평화협력을 발전시켜야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쉽겠느냐? 우리 주 대표가 이야기한 참 어려울 것 같다. 저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치력이다.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제가 제 책 이야기를 해서 제 책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책에서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치홀스 후보가 최근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걸 정치의 양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에요. 정치의 양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의 질이라는 생각이고 그 정치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컨대 그 제가 독일 가서 본 것 중에 독일의 연방 정치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도시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책들 싸게 주고 제가 가서 보고 잠깐 놀란 게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료를 거의 공짜로 받아갑니다. 근데 이제 교육 시간에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독일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일찍부터 정치 교육을 시킨다. 우리는 언론들이 주로 정치 혐오증을 이렇게 자꾸 유발시키는데, 제대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란 게 이게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정치를 바로 할 것인가, 정치를 혐오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그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정치 교육의 문제, 이런 걸 아까 우리 윤여준 장관님이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체적인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정치학 교수님분들께서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근래 이제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제가 정치에 무슨 캠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은 참 준비가 안 돼 있다. 장관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과정에서는 통치를 하고 난 뒤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에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통치 이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선거 시기와 통치 시기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별해야 된다는 게 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근데 통치 시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쯤 제 생각에 내각 책임제하고 대통령제하고를 우리 내각 책임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 김종필 씨가 내각 책임제를 자꾸 주장해서 그때 저는 막연하게 내각 책임제는 저기 무슨 저 자민련이 어디 그 지역에서 할거해가지고 자기 보수 노릇하기 위한 걸로 자꾸 나쁘게 처음엔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 대통령들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각제를 하면은 내각의 당수가 거의 뭐 똥을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현재 있는 소선구구제가 다수인 상황에서 하면은 이게 재벌들이 국회의원 장악하는 거는 그냥 저 식은 죽 먹기니까 압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조건 하에서 내각 책임제를 해서 대표도 총리도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섀도우 캐비넷 장관들도 준비를 미리부터 섀도우 캐비넷에서 준비를 시켜야지 어느 날 갑자기 농공행상 해가지고 갑자기 장관 시켜가지고 무슨 나라를 제대로 이끌 것인지 이에 대한 저는 뭐 초보니까 문제제기니까 우리 정치학 전공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진 교수입니다. 네, 우리 조정환 교수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신 게 있고 또 마지막 쭉 들으면서
몇 가지 또 다른 분들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진 않았지만 느낀 게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선거에 관한 건데 우리 주 대표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지금 우리 김기현 교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과 그 선거에서 이겨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덕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참 잘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빼어난 분이 그러나 선거를 잘 치른다는 보장이 없죠. 이것이 이제 선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런 그 문제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대의기제를 다 없애버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명림 교수가 써놓은 글, 제가 써놓은 글 어느 지점에도 좀 있습니다. 그리스식 그 추첨제가 나옵니다. 이게 녹록한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참여 기제를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추첨제를 나는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박효선 검찰총장도 추첨으로 뽑아야 된다라든가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가지만 그러나 추첨제의 도입은 좀 필요하다. 예컨대 저는 이런 것입니다. 정보통신위원회를 어떻게 대통령의 신여로부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정보통신위원회를 감시할 시민감사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민감사관은 엄격한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을 두어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다수 지원을 하시면은 추첨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은 반드시 정보통신위원회만이 아니라 무수한 건부의 그 위원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현 교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문제. 윤여준 전 장관도 정치 지도자의 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독일이 가장 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에게 권력을 주었거든요. 히틀러는 쿠데타로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그런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뼈아픈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독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전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독일을 연구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김기현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문제는 아까 윤여준 전 장관의 하신 말씀에서 조정관 교수가 저한테 던진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저는 인간은 전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이익 정치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가치에 입각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를 다 해야겠죠.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정당은 가치 집합체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파티 리더서부터 제일 밑에 랭크 앤 파일 말던 당원, 나아가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 이들은 1차적으로는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익들도 다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들을 엮어주는 것은 가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관된 하나의 가치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로 이 정당의 전체 구성원을 엮어주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에게 중요한 것은 당원적 자격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당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당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 교육이 옛날에 과거 민주공화당이나 민정당의 교육을 하듯이 당원 교육을 하듯이 사실은 그 교육의 덕을 지금 사실은 박근혜의 40%가 넘는 단단한 그 지지층이 지금 그 덕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날의 교육은 소통의 교육, 아까 소통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과 그 다음에 그 당의 간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그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게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정당은 가치 집합체로서 탄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솔리다리티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조 교수님, 정당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종합토론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이 특히 대선 정국 또 그보다 조금 외연을 넓혀가지고 이 정치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푸른 집 이런 데 보면은 뭐 절망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요. 과거 어느 대선 때보다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말 지각판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얼마나 진지하게 의식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그 정의, 오늘 누누이 나온 그 정의,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데 대한 눈높이가 지금 맥시멈으로 최대로 높아져 있거든요. 이걸 갖다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이거 대통령 돼도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3년에 출범할 정부가 정말 아까 또 여러 차례 나온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통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저희 카리스마적 영웅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뭐 안철수도 좋고 문재인도 좋고 박근혜도 좋고 그저 표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전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수진 교수께서 운동정치, 시민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감시 압력 이게 전제가 돼야 대통령 되고 나서 입수 딱 오리발 내비는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법륜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 박수로 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운데 늦게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중 질문이 없었는데요. 제가 대표를 해서 오늘 장장 5시간 우리가 들었는데요. 5시간 들은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토론한 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오늘 성과가 있었고요. 법륜 스님이 이해를 저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거 오늘 우리 시간만 낭비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상황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국가 운영 시스템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25년을 내다봤을 때 25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 25년 우리가 경험해 온 데서 필요로 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또 25년 이후에 25년간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예측되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거기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이라도 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 혁신 방향이 잡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취지라면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있고 코리아가 있고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코리안이 있게 되는데, 국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국민은 좀 더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가가 더 발전을 하려면 첫째, 국가의 기반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에서 남북 간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고 평화가 공고히 유지돼야 되겠다. 두 번째, 국가가 미래의 비전,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또 저 발전하려면 여기에는 통일이,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특히 미중의 이런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속에서 통일 한국이 아니고는 분단 한국으로서는 비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의 한 부분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국가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인가 제가 볼 때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좀 더 행복하려면 결국은 정치적인 자유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소위 시민의 권리는 확보했지만은 그건 선거 때만 잠시 지도자가 우리한테 와서 절했지, 뽑히면 그 다음 우리가 가서 맨날 절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시민 권리가 행사되려면 적어도 그것이 좀 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중앙 권력의 비대함이 지방으로 좀 이전이 돼서 지방 분권이 좀 강화돼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생활의 처소에서 또는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더 신장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이 되려면 정당이 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지역 정당도 용인하고 또 다당제적인 시스템으로 가서 일상적인 그 지역이나 계급 계층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그것을 대의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즉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통합해내는 그런 일상적인 정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요구가 좀 더 충분하게, 또 국민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좀 더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 역시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복하려면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성장이 좀 더뎌야 되겠다. 성장이 지금 거의 정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성장이 좀 더되려면 첫째는 통일이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겠냐.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동력이 되겠다. 이것이 통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서부 개척처럼 그것이 더 큰 한국을 만드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성장 동력이 이미 감소되고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더 성장력이 있으니까 한중 관계, 중국과 중국의 성장에 이 힘을
우리가 조금 더 이용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생각해 봤던 건데요. 이 우리가 지난 100년간 서구 문명을 따라서 추종해 모방해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서양 문명이 한계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기는 어렵다. 거의 정체 국면에 오지 않았냐. 그럼 이것을 뚫고 나갈 소위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의적인 어떤 힘이 결국은 우리 경제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여기는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인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성장과 분배라면 분배 문제인데 이 분배 문제가 옛날에는 성장한 것이 곧 떡고물이 일반 국민에게 떨어졌는데 이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성장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떡고물이 안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분배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 분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또는 자본주의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이 노력해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자기의 기량을 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기본 제도를 갖고 있는 한은 이 각각의 경쟁 룰을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룰이 공정해야 되고 룰 관리를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국가가 또는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못하거나 한쪽에 편중하는 이것이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공정성이 큰 문제고 근데 게임만 공정하게 되면 되느냐. 패자 중에 게임에 참여 못할 아예 약자가 있다는 거죠. 어린애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신체장애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이 돼야 된다. 이 문제가 복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공정과 복지라는 것이 함께 가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이런 정책이 결국은 세금을 거두는 정책과 돈을 쓰는 소위 조세, 재정 정책을 조금 더 국민의 그런 어떤 공평한 삶을 위한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좀 전체적인 국가 운영 또는 정치나 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2013년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나를 따르라는 성장 리더십 갖고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단결 투쟁을 외치는 투쟁 리더십 갖고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통합해내는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 이 통합의 리더십이 우리 국내의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통합해내고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도 통합해내고 또 미중의 이익의 균형점을 우리가 적절히 통합해내므로 해서 우리의 통일 또는 우리 국가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가 대강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되는데 이런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좀 진지하게 어느 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또는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제 캠프에 있는 원로 세 분들께서 오늘 식사 같이 하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얘기하듯이 저는 후보들도 꼭 둘이만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셋이가 머리 맞대고 어떻게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국민에게는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도 많은데 꼭 변화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안전만이 옳은 것도 아니니까 안전과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도 좀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만들어 가자는 약속을 우리 하면서 오늘 이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